글쎄 광란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니어도. 유동성 파티가 시작되는 해는 틀림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이래서 돈 버는 세상은 지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투자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다.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라. AI를 누가 만들어내고 그 AI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냐? 결국 반도체하고 결국 에너지에서 움직인다.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그 일론 머스크가 그 인터뷰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결국 반도체와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 돼버렸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강원대학교 이현훈 교수님 모시고 세계경제 상황과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그 아주 주식시장도 그렇고 뭐 금, 은도 그렇고 막 롤러코스터를 막 타고 있습니다. 뭐 하루는 뭐 올랐다가 하루는 또 막 폭락하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시작이 약간 그 케빈 워시 연준 의장 뭐 지명 하자마자 그때부터 막 갑자기 막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관련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운대가 이렇게 맞은 건지 어떻게 보세요? 뭐 두 개가 이제 겹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제 자산 시장 중에서 특별히 뭐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야말로 이거 완전 밈코인처럼 막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들 이제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일부는 이제는 뭐 수익을 이제 확정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차에 케빈 해시시 아니라 네. 케빈 워시가 네. 지명이 되니까 이제 연준 의장으로 지명이 되니까 이거 뭐지 이 사람에 대한 정체를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지금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닌가. 일단 케빈 해시보다는 비둘기 같기도 하고 약간 좀 매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러한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케빈 해시 같은 경우에는 비둘기 중에서도 완전히 왕 비둘기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금리 엄청나게 빠르게 많이 낮출 거야. 유동성 잔치가 정말 벌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하니까 이 사람 뭐지? 이 사람 보니까는 이제 굉장히 젊은 사람이고 또 그동안에 이 사람의 이력을 보니까 일찍부터 월가에서도 일했지만 또 백악관에서도 또 정책참모로도 일했고 또 나이가 굉장히 젊을 때 35살 때 2006년부터 한 4년 동안 연준 이사로도 또 일했었거든요. 그 당시가 바로 금융위기가 막 벌어졌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막 벌어졌을 때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시 연준에서 뭐 금리도 많이 낮추고 또 양적 완화도 한 두세 차례 걸쳐서 계속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찬성을 하다가 나중에 이거 아니다, 이거 반대한다 이렇게 사실은 연준 그 이사 중에 거의 유일하게 반대를 하고 그러면서 관둬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게 14년 임기인데 네. 그것을 발로 걷어차고 나왔다. 이거는 사실은 그 용기도 대단하고 어쩌면 그 사람의 소신도 있지만 그 사람이 사실 굉장히 부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돈 걱정도 없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이 답답한 직장에서 나오겠다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지가 굉장히 이제 매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매파가 아니라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이제 내략이라고 할까요? 뭐 그 내부적으로 부각이 서로 시작했죠. 이제 약속을 한 거는 들어가서 금리는 낮추겠다. 네. 이제 금리라는 게 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금리라는 것이 초단기 금리예요. Federal Funds Rate라고 하는 그 초단기 금리인데 그 초단기 금리는 낮춘다. 이게 낮추면 이제 단기 이제 채권 시장에서 단기 금리가 이제 낮아지는 건데 물론 뭐 혼자 단독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계속 점점 더 이제 연준 이사도 자꾸 많이 바뀔 거고 이 사람이 아무래도 좀 많은 영향력이 있을 네. 테니까 그럼 단기 금리는 낮추고 그 대신 장기 금리에 영향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연준이 갖고 있는 대차 대조표상의 채권이 어느 정도냐인데 현재 갖고 있는 것이 한때는 이게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 한 4조 달러 정도 있다가 이게 9조 달러까지 막 늘어났다가 지금 한 7조 달러 정도가 좀 안 되는 걸로 좀 알고 있어요. 약간 좀 줄였어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이거 막 늘렸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주로 장기 국채하고 MBS와 같은 부동 담보 채권 이런 것들이 다 장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매입을 하면 그만큼 이제 장기적인 그런 유동성이 많이 풀려 나갔는데 그것을 2022년부터 2022년 3월부터 금리를 막 빠르게 올리면서 그리고 동시에 이제 5월부터는 2020년 5월부터는 양적 긴축을 했어요. QT를 막 그렇게 하면서 갖고
어떤 그 국채 또는 네. MBS가 만기 돌아오는 것을 이제 더 이상 롤오버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꾸 줄여 나갔는데 그래서 한 7조 달러 정도 내외 정도 있는데 그런 다음에 지난해 12월에 이제 멈췄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재개하는 거 아니야? 다시 양적 긴축을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금리 낮추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양적 긴축으로 다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적어도 그 상태에서 그냥 유지하는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하면 장단금리 다 낮춰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장기적인 그런 유동성을 많이 공급한다. 이거는 뭐냐면 사실은 전통적인 중앙은행의 역할이 아니에요. 코로나 터졌을 때도 그렇고 2008년 글로벌 금융이 터졌을 때도 그렇고 어쩌면 재무부가 해야 될 일을 중앙은행이 나서서 이제 그 파이낸셜 디피컬티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 금융기관들, 투자기관들을 살려준 거잖아요. 네. 이러면서 사실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 건데 중앙은행의 역할은 그런 건 아니다 해서 작은 중앙은행을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고 또 현재 재무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도리어 더 잘 맞는다 이런 것도 하나 있지 않았을까. 동시에 너무나 막 계속 금리를 낮춰라 막 이렇게 압박을 가하니까 이제 상원을 이제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준 받는 그 과정에서 또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입장에 있는 케빈 해치 대신 임명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강경파가 왔다. 강한 어쩌면 그 비둘기가 아닌 어떤 매파적인 비둘기가 왔으니까 좀 왔다 갔다 하지 않는가. 지금도 계속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큰 틀에서는 시장이 기대하던 만큼의 뭐 유동성이 막 풀리고 금리가 막 장기적으로 막 급격하게 뭐 내려가고 이런 것들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겁먹는 것처럼 뭐 오히려 뭐 긴축을 뭐 더 강하게 하고 뭐 금리도 뭐 동결하고 이런 정도의 사람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당연히 이제 금리를 낮출 거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중앙은행의 역할인 초단기 금리를 낮춤으로 해서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시장에 금리 인하 기조가 전파되도록 다만 이제 장기 금리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정도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네, 그러면은 원래 이제 26년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막 이제 유동성도 많이 풀리고 이제 파월 의장 임기 종료만 되면은 뭐 이제 돈이 막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 뭐 이런 기대감들이 작년 말부터 많았는데 그거는 어쨌든 방향성은 그대로 가는 건가요? 전 그대로 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유동성 잔치가 벌어진다. 제가 이렇게 뭐 지난해부터 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여기서도 한번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쪽으로 가는 건 뭐 틀림이 없다 저는 생각을 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하면 선거를 지금 앞둔 상황이고 그래서 그게 11월이잖아요. 11월 9일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중간 선거 전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중간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 본인의 정책이 제대로 어떻게 집행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다가는 레임덕을 넘어서 탄핵까지도 걱정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돈을 풀려고 할 거다. 더군다나 이제 7월 6일인가요? 우리 그 미국의 이제 독립 선언을 이제 제2의 독립 선언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경제 독립을 확실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때 맞춰서 더 적극적으로 경제 드라이브를 좀 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올해는 광란의 유동성 파티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맞다. 글쎄 광란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니어도. 유동성 파티가 시작되는 해는 틀림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서 뭐 그런 전반적인 이제 케빈 워시와 관련된 말씀도 했지만 미국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금 너무나 많은 국채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 35조 달러 정도 갖고 있고 올해도 지금 1조 8천억 달러만큼의 적자를 재정적자를 계속 보는 것은 그만큼 계속 이제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이자 지출액만 해도 거의 1조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1.8조 달러 정도 적자를 보는데 그중에서 1조 달러는 이자 갚느라고 그러는 건데 이자를 갚는데 원금이 커서도 이자가 크지만 이 이자율 수익률이 너무 높으면 그러면 그만큼 연방정부 더 많은 부담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낮추려고 하는 측면도 있고 또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저는 용인하려고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다만 케빈 워시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그런 어떤 본인의 어떤 합리적인 논리는 뭐냐면 AI 혁명이 굉장히 급속도로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생산성이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하고 그렇게 되면 돈을 좀 풀어도 금리를 낮춰도 그래도 물가는 그렇게 상승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금리 낮춰야지. 그래가지고 좀 어려운 주로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메인스트리트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특히 이제 제조업을 좀 부흥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과거 같았으면은 뭐 중국이 막 이제 그 글로벌 생산 기지처럼 막 만들 때는 이제 물가가 좀 안정됐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뭐 AI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생산성이 극도로 좋아지면 어쨌든 물가는 좀 덜 오르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최근에 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뭐 피터 디아몬디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미래학자인데요. 이 사람하고 그 사람의 그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또 좀 얘기했고 또 지난번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도 거기 가서 또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 일론 머스크 이야기는 그 AI 혁명이 정말 엄청난 속도로 지금 굉장히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면 거의 이제 AGI 그러니까 거의 그 일반 인공지능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최고의 지능을 뛰어넘을 거다 하는 거고 2030년이 되기 전에 한 3, 4년 정도 지나면 우리 인류의 모든 지능을 합한 것보다 더 뛰어난 ASI 그러니까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까지 막 등장할 거다. 그런 과정에서 이 생산성이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해서 거의 두 자릿수로 매년 증가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미국의 GDP마저도 실질 GDP도 거의 두 자릿수로 막 이렇게 증가한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쨌든 생산성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뭐 사실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전 경제학자들이 좀 잘못 생각했다 생각하는데 저도 경제학자지만 왜 그러냐면 실제 생각해 보시면 우리 AI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뭐 편집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거의 공짜로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AI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그동안 같이 일했던 그 많은 그 공동 연구자라든가 아니면 나의 그 박사학위를 받은 그러한 연구 조교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그런 능력을 막 계속 발휘하면서 나한테 그러한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저의 생산성은 연구 생산성이나 아니면 이러한 강의 아니면 이런 거 관련한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거든요. 만약 그런 AI가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생산성이 엄청나게 증가하는데 다만 그것이 이 AI가 거의 무료로 제공이 되니까 이게 GDP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사실 생산성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는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그 뭐 물가도 조금 안 올라가고 한다는 것들이 지금은 뭐 지금 지식 산업 쪽에서의 어쨌든 생산성이 확대되지만 뭐 이제 피지컬 AI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공장들도 이제 뭐 24시간 돌아가고 그렇죠. 뭐 인건비도 어쨌든 뭐 필요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좀 단가를 낮추는 뭐 그런 일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 뭐 이렇게도 봐도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경제학자들이 적어도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GDP 측정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물가 측정하는 방법이 이게 사실은 매년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금 5년마다 이렇게 좀 그때마다 생산성을 계산하거나 아니면 GDP 측정을 하거나 물가 측정할 때 거기에 포함되는 것 아니면 계산하는 방법을 바꿔나가고 있는데 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빠르게 바꾸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그 인공지능과 관련한 그런 소프트웨어 쪽의 변화는 서비스 산업의 변화는 이게 지금 GDP나 물가 측정에 잡히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일반적인 분들 입장에서는 AI의 발전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게 어쨌든 효율성이라는 거는 비용도 줄여버릴 거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인간이 어쨌든 인건비를 받고 있는 게 이제 비효율적인 비용으로 느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게 또 이 성장에 또 발목을 잡는 거 아닌가요? 뭐 대량 실업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근데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고용 창출의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은 더 많이 증가하고 생산성도 더 많이 증가하는데 다만 고용이 증가하지 않는다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계속 그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고 현대 자동차만 해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산업 서비스 로봇이 이제 현장에 도입되는 것을 자기들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못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뭐 지금 당장 그런 마음으로 뭐 반대는 할 수 있으되 앞으로 그걸 계속 막을 수 있을까요? 그냥 거대한 물결이 지금 막 지금 넘쳐 흐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막 막겠다고 해서 그게 막혀지느냐는 거예요. 마치 처음 산업혁명이 막 등장할 때 18세기 중엽에 그때 기계 파괴 운동이 있었잖아요. 러다이트 운동이 막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계속 일어나죠.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에는 그래도 이제 새로운 일자리가 등장했죠. 그러니까 제조업 부문에 있어서의 일자리를 다 기계가 대체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어쨌든 사람들이 그래도 그래도 괜찮네. 생산성이 증가해서 좋고 그런데 소득도 보니까 나쁘지 않네. 왜 그러냐면 새로운 일자리가 어디서 등장했느냐? 서비스 분야에서 등장한 거예요. 근데 지금 AI 혁명은 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에서도 엄청나게 빠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일자리를 다 대체해버리니까 인간이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앞으로 일자리 없어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일을 안 해도 일을 안 해도 이제 앞으로 기본 소득을 준다. 근데 기본 소득이 그냥 단순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유니버설 베이직 인컴 UBI라고 하는데요. 보편적 기본 소득이 아니라 유니버설 슈퍼 인컴이라고 하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편적 슈퍼 인컴,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먹고 살 정도의
소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많은 소득을 줄 테니까 일자리 없어도 좋다. 그 대신 그냥 우리는 그러면 놀고 싶을 때 놀고 일하고 싶을 때 조금만 일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다 통용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때일수록 저는 정말 우리가 이런 새로운 세상에 잘 적응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경제학자지만 제가 평생 경제학자로 먹고 살았지만 우리 경제학자들이 너무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빨리 우리 경제학도 좀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그 길로 가는 방향이라면 어쨌든 그러면은 인간이 일을 하지 않고 어쨌든 돈을 받는데 엄청나게 많이 주면야 뭐 그냥 놀고 먹겠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상대적인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돈이 좀 더 많아지고 싶고 이런 것 그 욕망이 없어지진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네. 일단 첫 번째는 일을 안 하고 행복하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서 뭔가 좀 내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가운데에서 제가 행복을 찾는 거지 무조건 남들이 그냥 뭐 나에게 충분히 먹을 걸 주면 난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놀면 과연 행복할까요? 행복하진 않죠.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마치 내 부모님이 엄청 부자예요. 그래서 나한테 엄청난 유산을 줬어요. 그래 난 내 마음대로 내 실컷 먹고 쓸 수 있어 평생.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면 행복한가요? 아니죠. 그거 가지고 도리어 나쁜 짓 하거나 아니면 마약에 빠지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지 않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준다는 게 뭐예요? 결국 그러한 것을 만들어내는 그 기업 또는 그런 것을 모아가지고 이제 나눠주는 그 정부가 그야말로 빅브라더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동물농장에 나는 돼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또 한 가지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일들을 하는 그 기업들의 소수, 그러한 엘리트 그리고 또 그 정부에 있는 그 소수 권력자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세상이 될 거다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또 문제고 또 더군다나 그 AI가 앞으로 과연 인간을 계속 돕는 자리에 계속 남아 있을 거냐, 도리어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어쩌면 우리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인공지능이 아니라 에일리언 인텔리전스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하잖아요. 사피엔스라고 하는 정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쓴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 AI가 그냥 인공지능이 아니라 에일리언 인텔리전스다, 외계 지능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AI 혁명을 바라다보는 시각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유발 하라리 같은 시각이 있다. 그러면 진실은 어디에 있느냐? 그 중간 어디엔가 있다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서 정말 한쪽에 그냥 치우쳐서 이거 완전히 이제 파라다이스가 올 거야. 그러니까 이제 먹고 놀아도 되겠네. 그 일론 머스크는 아예 저축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완전히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지옥이 올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걸 하면 안 돼. 이렇게 무조건 막을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마차나 뭐 마부들은 이제 다 직장을 잃었는데 반대로 그때 뭐 철도 회사에 투자하거나 뭐 철도를 만들거나 뭐 기계를 뭐 만드는 사람들은 돈을 또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직장이 다 없어지는 거면 결국에는 이제는 투자밖에 안 남는 건가요? 내가 가진 돈을 어딘가에 투자해서 그걸 불리는 거 말고는 경쟁력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역시 대표님은 저하고 말이 잘 통합니다. 역시 세상을 제대로 잘 보고 계신데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일해서 돈 버는 세상은 지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투자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다.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라. AI를 누가 만들어내고 그 AI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냐? 결국 반도체하고 결국 에너지에서 움직인다.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그 일론 머스크가 그 인터뷰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결국 반도체와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 돼버렸다. 결국 왜냐하면 그 반도체와 그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AI가 구동이 되고 데이터 센터가 구동이 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분은 특히 반도체는 잠깐의 병목 현상이 있을 수 있을 때 그건 극복할 수 있는데 에너지는 그렇게 쉽게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너지가 더 중요한 세상이 된다. 그래서 에너지가 미래의 하나의 화폐가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 지구상에서는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우주로 나간다. 그리고 우주에서 정말 태양광을 이용해서 내가 무한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만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결국은 이렇게 새롭게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 바뀌고 있는 그 세상을 만드는 그런 기업을 내가 직접 만들 수도 있는데 만들기 너무 힘들고 거기 취직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거기에 주인만 되면 된다.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에 내가 투자를 잘하자. 그게 이제 제 기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이제는 뭐 이렇게 국가별 안에서 회사들이 뭐가 좋네 나쁘네가 아니고 그냥 결국에 그냥 하나만 살아남는 거 아닌가요?
그냥 전 세계 제일 1등들이 다 가져가는 구조가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AI의 발전이 빨라질수록 그 격차를 좁힐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한 번 벌어진 격차를. 그래서 지금 AI 혁명이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데 그럼 모든 그 AI 기업들이 다 살아남을 거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네. 지난 밤에도 우리 녹화하고 바로 지난 밤에 미국에서 사실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출렁거렸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조정받았다 하는데 조정받는 게 아니라 크게 이제 하락했는데 주로 하락을 주도하는 그 기업들이 다 이거 AI 테크 기업들이에요. 네. 하다못해 이제 구글, 알파벳도 이번에 기업 실적을 발표했는데 내용은 굉장히 좋았어요. 시장에서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좋았는데 앞으로 엄청난 투자가 계속 있을 거다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과연 저렇게 많이 투자해가지고 과연 그 AI에서 어떤 수익이 나와가지고 저걸 과연 그 회수를 할 거냐 이렇게 하니까 도리어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그 반도체 관련된 뭐 필라델피아 뭐 반도체 지수부터 해가지고 이 AI 관련된 그런 기업들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다 지금 최근에 많이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과연 얼마나 많이 살아남을 거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AI 기업이면 반도체 기업이면 에너지 기업이면 무조건 다 앞으로 살아날 거니까 거기 투자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잘 공부해서 잘 선별해서 투자하는 거 좋지 않을까. 만약 그걸 못한다면 지수 추종하는 그런 ETF로 가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중국과 뭐 미국이 어쨌든 양강 체제로 가긴 하지만 사실은 미국이 더 지금 AI 쪽에는 발전하고 있으니까 뭐 그럼 결론은 돌고 돌아서 이제 미국 주식 투자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뭐 나스닥 투자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그 투자 방향일까요? 저는 뭐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거의 뭐 초지일관 전 세계 우리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거는 소수가 하고 있고 그 소수 인간이고 소수 기업이고 소수 국가가 하는데 그게 대부분 다 미국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거기에 잘 올라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중국도 굉장히 잘하고는 있어요. 중국에서도 보면 미국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AI 기업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딥시크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정말 충격을 주었는데 실제 중국이 미국하고 이런 패권 경쟁을 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이러한 새로운 AI 혁명, 디지털 혁명에서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또 사실 인구도 굉장히 많고 또 거기에 이공계 그런 교육 쪽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안타까워요. 맨 뭐 그 법대나 보내야 되겠다, 의대나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정말 안타까운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국보다는 좀 세계로 눈을 돌려야 되겠다. 다만 이제 중국은 저는 좀 불투명하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투자하는 게 전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좀 기왕이면 같이 내 미래를 맡길 수 있고 좀 기왕이면 거기에 내가 몸을 담그고 싶은 것은 좀 미국 쪽에 있는 그런 정말 최고의 선도 기업을 좀 찾아내고 거기에 내 주인이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방향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부침이 있는 것 뿐이니까 뭐 이렇게 뭐 어제같이 막 폭락하고 그러면은 이거 도망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제 그럴 때 오히려 조금씩 더 담아가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저는 계속 초지일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이 어쨌든 이게 예전에 뭐 2000년 닷컴 버블 꺼질 때도 그랬고요. 하다못해 이제 산업혁명 할 때 1차, 2차 뭐 이렇게 오면서 2차 산업혁명 하고 전기 나오고 뭐 그래서 뭐 철도가 정말 미국 같은 경우에 막 전역으로 막 깔리고 자동차 나오고 가전제품 나오고 할 때 그때도 거품이 너무 많이 커져가지고 그래가지고 1929년 세계 대공황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은 꼭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티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은 유동성대로 굉장히 많이 풀리고 또 AI 혁명, 디지털 혁명은 엄청나게 또 광속으로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날아갈 거야. 그런 거보다는 지금 파티는 엄청난 큰 파티가 벌어졌는데 근데 거기에서 내가 소외될 수 없으니까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기왕이면 출입구 쪽에서 잘 출입구가 어딘지 좀 잘 보고 기왕이면 달 하나 정도 살짝 좀 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 좋지 않을까. 다만 그때 과연 언제 파티가 끝나는지 그걸 참 알아내기는 굉장히 힘든데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는 좀 빼놓고 일부는 뭐 그쪽에 들어가서 좀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다만 그렇게 하면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안전하게 내 자산을 미래 자산을 잘 지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가 무슨 도박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너무나 도박을 막 하는 것처럼 하니까 이게 거의 지금 막 레버리지를 뭐 엄청나게 써가지고 뭐 2배가 아니라 3배 막 이렇게 그것도 막 하니까 그게 약간 좀 걱정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이런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는 불가피하게 버블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모두 다 과투자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승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또 한 번은 또 이렇게 충격파가 올 거니까 항상 투자는 하되 조금 조심은 하면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마음을. 근데 이거 조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결국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유튜브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야 이게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거의 리딩방처럼 막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막 쫓아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다못해 제 채널 그걸 거의 뭐 디페이크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은을 사라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현혹되시면 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